21번 직장인 K씨, 이분은 성인이시고요. 성인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시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렸다. 목에 걸렸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질식. 음식물이 목에 걸려서 이물질이 어떻게? 폐쇄. 이물질로 인해서 어디가 폐쇄됐을까요? 지금 호흡곤란, 목에 걸렸다. 그러니까 목, 바로 공기의 길인 기도 폐쇄입니다. 기도가 공기의 길이죠. 기도는 공기의 길, 기도는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막힌다, 목에 걸렸다, 그러면은 공기의 길이 막히니까 호흡을 못하게 되겠죠. 공기의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호흡곤란을 보여서 목에 걸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이 없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응급처치를 고르자.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이런 이물질 폐쇄, 질식됐을 때 하임리히법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있냐 또는 의식이 없냐. 의식이 있는 정도면은 아직 기도 폐쇄가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목에 걸렸어요, 이 정도 말도 할 수 있고 괜찮아요. 완전히 폐쇄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의식이 없다는 거는 이미 막힌 지 꽤 돼가지고 의식을 잃을 정도예요. 이분은 지금 엄청난 응급 상황입니다. 자꾸 여기 걸린 채로 만약에 숨을 못 쉰다, 호흡 정지된 상태로 4분 이상 가면 뇌사라든지 사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 없을 때는 지금 막 이물질을 빼내고 하임리법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즉시 뭐 해야 된다?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됩니다. 빨리 우리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인공호흡하고 가슴 압박하고 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어떨 때? 의식이 없을 때는. 막 하임리법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임리법 할 때도 서 있어가지고 우리 뒤에서 잡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 없을 때는 즉시 심폐소생술 한다. 여기까지 되시겠죠? 의식 없는 사람의 우리 하임리법은 또 달라져요. 그러면 의식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나 해볼까요? 자, 만약에 의식이 있다. 의식이 있는 한 사람한테는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인 기준입니다. 성인이라고 생각하고 성인한테 처음으로 가장 먼저 기침을 시켜볼 거예요. 기침. 먼저 기침을 시켜본다. 가장 먼저 기침시키기. 이해되시겠죠? 기침을 해보세요. 그냥 컬럭컬럭이 아니라 이렇게 세게 기침하셔야 됩니다. 세게 기침을 시켜서 이물질이 나오는지 음식이 나오는지 지켜보는데 그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안 나왔을 때는 한 번은 등을 두드려 봅니다. 등 두드리기. 등을 한번 툭툭툭 이렇게 한 5회 정도 두드리세요. 머리 낮추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성인은 그게 어렵고 그냥 등을 두드려 보는데 그래도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냐면은 우리가 복부 밀어내기라고도 하죠.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하임리법. 어떻게 하면 되죠? 명치와 배꼽 사이에 주먹을 한숨 쥐고 그 다음에 반대 손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당겨야 돼요? 옆에서 보면은 후 상방으로 후 상방 뒤로 당기는데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이물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후 상방으로 당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당겨줘요. 그래서 이거를 2번과 3번을 교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등 두드리기 5회 그 다음에 복부 밀어내기 5회 이거를 교대로 반복해 주세요. 교대로 반복한다. 뭐가 나올 때까지? 그 이물질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있을 때 하임리법 하는 방법이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성인일 때 기준인데요. 영아가 있어요. 우리 영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침해보세요. 이것도 어렵고 우리 영아의 하임리법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영아는 머리를 낮춰요. 우리 영아는 가볍죠? 머리를 엎어요. 우리 가벼우니까 엎고 등을 여기 우리 견갑골 사이에 등을 날개뼈를 여기 손꿈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몇 회 두드린다? 등 두드리기 5회 그 다음에 다시 돌려요. 이번에는 앞으로 돌려서 가슴 압박을 우리 영아가 12개월 미만이니까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리가 가슴 압박 몇 번? 5회 이거를 반복합니다. 등 두드리기 5회, 가슴 압박 5회. 이거는 영아의 하임리법이었어요. 지금 우리 성인의 하임리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번 대상자를 바닥에 머리를 엎드리게 하는 데가 머리 없는 거죠. 등을 세게 친다. 이거는 성인이라기보다는 영아 얘기 같아요.
잘못됐고요. 하지만 우리는 의식을 잃었잖아요. 뭐를 해야 돼요? 눕혀서 즉시 심폐소생술. 의식이 있을 때는 여러분 이물질 꺼내는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해야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리고 이물질이 지금 육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의식 없는 사람한테 물, 음료 이런 거 절대 주면 안 되죠. 컥컥컥 흡인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서가지고 주먹 쥐고 우리가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거, 이거 우리 그냥 의식이 있을 때 하는 하임리법이었죠. 그리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이물질 없는지 이러다가 그 이물질이 혹시나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곤란해요. 맞는 말은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기 지금 뭔가 중독된 것 같아요. 경구로 뭐냐? 강한 알칼리. 어떤 약물이 아니면 산, 강한 산성 이런 데 중독됐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거, 보통 우리가 뭐 약물을 잘못 먹는다든지 이런 또 자살 목적으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가지고 자살을 한다든지 이럴 때 막 병원 가서 위세척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근데 이게 지금 구강으로 경구 중독이거든요. 약에 대한 중독인데 이렇게 될 경우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경구 중독 관련된 것도 의식이 있냐 또 의식이 없냐. 의식이 있으면 우선 여러분 이런 뭐 약물을 먹었어요. 약물을 먹고 지금 이렇게 지금 안 좋아요. 그럼 빨리 이거를 뱉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구토를 유도합니다. 물을 많이 먹여서 구토시킬 수도 있고요. 구토제를 줄 수도 있고요. 구토 반사를 일으켜 볼 수도 있고요. 구토를 1차적으로 시켜봐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의식이 있을 때 괜찮으세요? 하는데 네 하면서 의식이 있을 때는 구토를 유도해 보는데, 그래도 만약에 그런 미물질이라든지 약물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 빨리 병원 가서 뭐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위세척을 해야 되죠. 병원 가서 응급실 들어가면 위세척합니다. 이게 위세척을 하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게 하는 거죠. 위세척. 이 위세척을 시키는 게 의식이 있을 때. 그럼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물을 주고 구토 유도시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 없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구토를 유도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또 흡인이 되겠죠. 절대로 구토시키면 안 됩니다. 의식 없을 때는 그냥 기도만 유지해가지고 빨리 병원 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위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 없을 때는 구토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의식이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이거를 막 과다 먹었던 약물이 그냥 뭐 일반적인 약물일 때, 딱히 뭐 심한 강한 자극을 주는 약이 아니라 일반 약물을 그렇게 과다하게 먹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처럼 강한 알칼리, 강한 산성 또는 석유 제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엄청 자극적이고 위 점막을 다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먹었을 때, 중독되었을 때 선생님들 구토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다 녹아버리겠죠. 안 됩니다. 또 위세척도 선생님들 이거를 또 올려서 올리잖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병원 가가지고 위세척도 하면 안 돼요. 의식이 있든 없든이랑 상관없습니다. 무슨 약물일 때? 강한 알칼리, 강한 산성, 그리고 석유 제품 같이 이런 아주 독하고 위험한 약물을 먹었을 때는 구토시키고 위세척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병원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약물을 먹고 쓰러졌을 때 어떤 약을 먹었는지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지죠. 이런 자극적인 약물을 복용했을 때는 선생님들 위세척시키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야 됩니다. 활성탄을 쓴다든지 하재 가지고 아래로 내려야 돼요. 올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호법이 달라지죠. 처치법이. 그러니까 이 약물이 어떤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이 쓰러져 있거나 이럴 때 뭐를 꼭 챙겨가야 돼요? 약병을 반드시 챙겨가야 됩니다. 무슨 약을 복용했냐에 따라서 이 대상자의 처치가 달라져요. 약병 꼭 챙겨갑니다. 근데 약병이 없어요. 그러면 뭐를 챙겨가야 돼요? 근처에 떨어져 있고 묻어있는 뭐 토사물이라도 다 모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에 따라서 처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토 반사시켜가지고 토하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약이니까? 강한 알칼리, 강한 산이니까. 그리고 아트로핀 아니고요. 아트로핀 분비물 억제 아니고 이거 부교감 신경 차단제기도 해요. 아트로핀은.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절대 안정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본다. 어떻게 처치를 해야죠. 물 먹여서 희석한다. 그 다음에 위세척을 한다. 사실은 정답이 위세척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물로 희석시켜서 내려야 됩니다. 하재로. 그쵸?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4번. 이거는 절대로 구토라든지 위세척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자, 2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분만, 지식분만이죠.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한 우리 산모의 산육기 관리. 항상 모성간호에서는요, 요 산육기, 여기가 시험에 잘 나오죠. 분만 후 산육기는 몇 주까지예요? 우리가 6에서 8주까지죠. 이때 내가 원래 내 몸의 상태로 돌아가는, 내가 이제 임신 전의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요 산육기 간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산후통이 수유부에 비해서 비수유부가 심하다? 산후통이라는 게 일명 배앓이라고 하죠. 이 훗배앓이라고도 하는데, 이 배앓이라고 하는 이 산후통은 언제 심한 거예요? 바로 자궁수축할 때 아픈 거예요. 산후통. 근데 우리는 책에서는 며칠로 외워야 된다? 일주일 간다로 외워주세요. 사람마다 나는 산후통 한 달 했는데요 하더라도 우선 책대로 우리가 외워보시면 산후통은 일주일 정도 한다. 그러면은 누가 더 심하냐고 보실 때 수유부랑 비수유부를 비교할 때 어떤 호르몬 가지고 할 수 있냐면은 우리 옥시토신으로 비교하면 돼요. 우리 옥시토신이라는 거 우리 몸의 호르몬으로 나올 때는 어디서 나오죠? 내하수체 후엽에서 나오죠. 이 내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데 얘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옥시토신이 유즙도 분비하게 도와주고요. 또 자궁 수축도 시키는 대표적인 거죠. 옥시토신을 약으로도 만들죠. 이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과 유즙 분비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수유부랑 비수유부 중에 옥시토신이 더 많이 나오실까요? 수유부, 비수유부. 수유부는 계속 수유를 하시는 분이죠. 당연히 여기 유즙, 옥시토신이 수유부가 더 많이 나오십니다. 그쵸? 우리 비수유랑 비교해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자, 우리가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면 좋은 점은 또 뭐예요? 이렇게 유즙도 잘 나오지만 자궁 수축을 도우니까 수유부가 수축이 잘 되면 회복이 어때요? 빠르죠. 산육기가 짧다. 빨리 수축해가지고 금방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수유부가. 근데 아무래도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자궁 수축하면 안 아파요? 아파요? 아프죠? 여기 산후통이라는 게 자궁 수축할 때 아프니까 오히려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산후통도 누가 더 심하다? 회복은 빠르지만 오히려 산후통은 수유부가 더 심합니다. 회복 빠른데 뭐 이런 거죠. 너 세게 2대 맞을래? 아니면 약하게 한 10대 맞을래?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산후통은 비수유부가 더 심한 게 아니라 수유부가 더 심합니다. 그 다음에 좌욕과 열램프. 이게 대표적인 우리 산육기 간호에서 핵심이죠. 자, 이렇게 좌욕이랑 열램프는 여러분 온요법이죠.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해주면 혈관도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어떻게 돼요?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져요. 이렇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여러분들 산소가 잘 이동하겠죠. 그럼 우리 회음부 그 상처 부위에도 여기 산소가 많이 유통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좋아요. 이렇게 혈액순환 잘 돼서 이게 산소가 잘 유통되고 산소가 잘 돌아오면 회복이 잘 돼요. 그래서 상처 치유에 회복에 효과적이다. 정답입니다. 그래서 좌욕이랑 이런 열램프가 너무 중요하죠. 산육기 처치에서. 우리가 회음 결계수란 그 부위에 회복을 도와줘요. 그 다음에 산육기, 기간은 초산부, 경산부 누가 더 길다? 자, 초산부가 있고 경산부가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 더 자궁이 많이 늘어나 있을 것 같아요? 경산부가 더 늘어나 있습니다. 경산부가 자궁이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때요?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초산부가 긴 게 아니라 경산부가 산육기가 깁니다. 이것도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산후통은 자주 아랫배가 아프면 한 달이 아니라 제가 며칠로 외우라 했다? 일주일 정도 간다. 산후통은 일주일, 특히 일주일 안에 엄청 많은 자궁수축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오로도 국시에 잘 나오죠. 그러면 오로가, 이거는 백색 오로가 아니라 분만하고 3일 정도는 무슨 색? 아직 붉어요. 적색 오로. 하지만 4일째부터 10일까지는 무슨 색? 색이 좀 진해지면서 갈색오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로는 3주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0일째부터 3주까지는 이제 허옇게 백색 오로. 이 오로의 색깔도 국가고시 잘 나오니까 꼭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좌욕은 따로 또 문제 나오면 더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또 빠지질 않는 해부생리 문제 중에 췌장에 대해서 나오죠. 자,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3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어요? 췌장은요, 굉장한 녀석입니다. 췌장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이냐면 췌장은 그 효소 나오는 거 말고 2가지 역할을 해요. 효소가 나오는 소화 효소적인 역할도 하고, 그쵸? 이거를 효소는 여러분들 어떤 췌관을 통해서 관이 있거든요. 이거를 분비된다고 해서 외분비라고 합니다. 근데 내분비가 여러분들 호르몬 역할이죠. 이 내분비 호르몬 역할에는 뭐가 나와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 2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와, 이렇게 췌장은 이런 식으로 호르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효소들도 나옵니다. 효소도 대단해요. 탄단지를 다 분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녀석이고 국가고시엔 자꾸 이런 효소가 자꾸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왜? 완전히 다 부셔주거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완전히 분해해버립니다. 끝판왕. 흡수되게끔 끝까지 분해해줘요. 그러면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아밀라아제. 아밀라아제가 침에 나오는 거 아니야? 사실 이름이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침에 나오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뿌띠 해줘서 뿌띠알린으로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단백질 분해 요소는 트립신. 지방 분해 요소는 리파아제. 효소, 지방. 우리 담즙은 효소예요? 효소 아니에요? 이거는 효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쪼개는 거, 물리적 소화예요. 근데 효소가 되려면 우리가 화학적 소화죠. 녹이는 거. 화학적 소화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췌장에서만 나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뭐다? 리파아제. 이것도 답으로 잘 나오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 트립신도 잘 나오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이거는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 중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를 찾아야 되니까 정답이 몇 번이다? 아밀라제입니다. 아밀라제. 리파아제는 우리 췌장액은 맞죠? 지방 분해 효소고. 트립신도 여러분들 췌장액 맞죠? 단백질 분해 효소고. 뿌띠알린은 아까 전에 어디서 분비된다? 구강, 우리 타액, 침, 그쵸? 침샘. 그 뿌띠알린은 뭐를 제가하면 녹말이거든요. 녹말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분해 효소입니다. 펩신은 어디서 나와요? 펩신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나오는 효소입니다. 위에서 하나에 나오죠. 위에서 나오는 효소인데 이거는 단백질만 분해합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펩신은 사실은 단백질은 여러분들 뭐가 되어야지 내 몸에서 흡수되어요? 에너지원 흡수되냐면 최종 목표가 아미노산이 되어야지 이게 가장 제일 쪼개진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흡수되고 소화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펩신은요, 이 단백질 덩어리를 아직 아미노산까지는 못 녹였어요. 어디까지만 한다? 우리가 이거를 펩톤이라는 딱 그래도 잘라지긴 잘라졌어요. 커다란 덩어리 단백질을 그래도 중간 단계인 펩톤 정도로 부셔줬습니다. 누가? 펩신이. 어디서 나왔죠? 위에서. 근데 아직 덜 완성됐죠? 펩톤. 그러면 얘가 아미노산으로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 뒷작업을 누가 해주냐면 그 소장에서 해줘요. 소장의 12지장에서 장액이 나오거든요. 이름을 에렙신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얘가 마무리해줘요. 내가 아미노산으로 다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흡수될 수 있게끔. 보통 우리가 소장의 12지장에서 모든 소화가 끝판왕이죠. 여기서 다 완성돼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완성돼서 흡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펩신까지. 펩신은 위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에서는 아직 펩톤으로밖에 못 됐잖아요. 위에서는 거의 흡수라는 작업이 잘 안 일어나요. 흡수는 거의 다 어디서 일어난다? 소장 중에서도 첫 관문이 거의 12지장에서 우리 소화가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흡수가 다 일어나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표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펩신이 단백질을 펩톤까지만, 그 펩톤까지 분해된 거를 마무리 어떻게 해줬다? 아미노산으로 요 소장의 장액에서 에렙신이 마무리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뿌띠알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강, 입. 이거는 녹말을 엿당으로 한 반틈 2당류로만 분해해줬어요. 이것도 탄수화물 분해 요소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액들도 있는데 인베르타제는 설탕의 서당, 아직 2당이니까 단당류가 돼야 되는 우리 마무리는 포도당.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인베르타제라고 합니다. 말타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엿당이라는 2당류를요. 탄수화물의 제일 마지막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이 돼야지 우리가 흡수될 수 있습니다. 포도당으로. 그 다음에 유당이라고 우유에 있는 젖당 있죠. 이것도 포도당으로 해주는 거 락타제. 우리 락토프리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해주는 거 락타제. 그 다음에 간에서는 담즙이 나오는데 사실은 담즙은 효소다 아니다? 이거는 효소는 아닙니다. 효소는 아니고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 유화라고 해요. 왜 효소가 아니냐면 담즙은 여러분들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비커에 여러분 기름이 둥둥 떠다니죠. 그러면 우리 젓가락을 넣어서 막 저으면 기름이 쪼개지죠. 이렇게 잘게 부수는 물리적 소화를 합니다. 화학적 효소는 아니라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짧게 부셨기 때문에 지방을 좀 도와줬죠. 분해하는 거. 그러면 우리 리파아제가 잘 녹게 도와줄 겁니다. 국시에는 이 췌장액을 잘 외워야 돼요. 녹말, 이 탄수화물 덩어리를 포도당으로 분해해주는 우리 아밀라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 트립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트립신, 리파아제가 유일한 지방 분해 효소죠. 지방 덩어리를 지방산과 글리세롤 이렇게 마무리 완전히 끝판으로 마무리해줍니다. 이 췌장액 대단하죠. 29번. 자, 혐기성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바로 이 경련을 일으키는 파상풍입니다. 자, 파상풍은 우리가 증상이 국시에 참 잘 나오죠. 파상풍 3대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입이 앙 다물어져가지고 안 벌어지는 아관 긴급, 또 안면 우리가 마비처럼 조소, 썩소가 되는 거, 조소. 그 다음에 허리가 활처럼 꺾이는 후궁, 반장. 이렇게 파상풍균이죠. 파상풍균이 이렇게 신경에 침투해가지고 근육을 마비시켜요. 또 어떤 근육을 마비시키냐면 특히 신생아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무슨 마비? 호흡에도 근육이 있죠. 이 호흡근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신경에 침투하는데 뇌신경에 올라가가지고 또 뭐도 일으킨다? 경련도 일으킵니다. 그럼 우리 파상풍 증상, 아관 긴급, 조소, 후궁반장, 호흡근 마비, 경련까지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파상풍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무슨 예방접종 맞아요? DTP, 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이걸로 예방접종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파상풍이라는 게 특히 뭐 찔린 상처라든지 여기 개방된 상처에 잘 들어가면서도, 개방된 상처는 당연히 그러겠죠. 여러분 폐쇄성 상처는 어때요? 폐쇄된 상처는 여러분들 그 파상풍 균이 잘 안 들어가요. 우리 멍드는 거. 대표적으로 뭐라고 해요? 좌상이라고 하죠. 이거는 좀 헷갈릴 겁니다. 이 좌상, 이 폐쇄성 상처는 이 파상풍균이 잘 못 들어가요. 근데 파상풍균은 개방성 상처는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깊게 찔리는 거 있죠. 깊게 찔리는 거, 좁고 예리한 거에 깊게 찔리기 때문에 신경까지 푹 들어가서 균이 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처가 바로 뭘까요? 좌상입니다. 찔리는 상처. 좌상. 근데 이 좌상이랑 너무 헷갈릴 거예요. 우리 구분하셔야 돼. 이거는 멍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타박상. 이해되시겠죠? 폐쇄성 상처입니다. 또 절상은 여러분 우리 절개된 상처, 베인 상처라고 하죠. 칼이라든지 예리한 거에 베인 거, 종이에 베이는 거. 열상은 우리가 찢어지는 상처라고 하거든요. 찢어진 상처, 둔기라든지 이런 둔탁한 거에 맞아서도 열상이 있을 수 있고, 모성에서는 무슨 열상? 회음부 열상 있죠. 우리 회음부 열상. 그 다음에 찰과상은 끓긴 상처. 보통 우리가 그 무릎 같은 거 싹 슬라이딩 해가지고 넘어질 때 찰과상, 이런 상처의 종류들도 봐주시고, 개방성 상처의 종류 중에서 파상품이 가장 높은 것은 자상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극약이라는 게 아주 미량의 약으로도 치명적일 수 있어요. 생명을 위독하게 한다든지, 마약 요즘에 문제가 많죠. 마약 관리, 그 다음에 아편제제 마약,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일반 탁 병동에 비치되면 안 돼요.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별도의 약장에 보관하면서 잠금장치도 몇 중 하고 있어요. 2중 잠금장치랍니다. 진정제 같은 우리 정신의학적 약물 같은 경우에는 1중 되지만, 이런 마약 같은 경우에는 몇 중 해야 된다? 2중. 우리 이제 마약에 예민하기 때문에 병원 안에서도 병동 안에서도 마약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자, 마약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사실 선생님께서 헷갈리시는데 이거 훔쳐갈까봐 그럴 수 있죠. 의료진이라든지. 근데 훔쳐갈까봐라고 하기보다는요. 이중으로 잘 잠궈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오용을 막는다. 오용이 여러분들 잘못 사용하는 거죠. 환자한테 우리 의사의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외우셔야 돼요. 만약에 도난 방지는 좀 애매합니다. 도난 방지라고 외우지 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용 방지. 도난이라는 것도 의사 처방 없이 가져가는 거지만요. 잘못 사용하는 걸 막아야 됩니다.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자, 요 이중잠금 장치 관리해 볼까요? 이거 열쇠 누가 관리해야 돼요? 병동에 보통 이런 마약이 한두 개씩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열쇠를 누가 관리한다? 담당 관리자, 간호사. 대표적으로 수간호사가 그 병동의 대표거든요. 열쇠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체킹을 해야 돼요. 만약에 병동에 그런 마약 앰플이 2개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가가지고 출근해서 이거 2개 맞는지 계속 열쇠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듀티마다 확인한다 하면 하루에 우리가 보통 병동이 데이 이브 나이트라고 하면은 하루에 몇 번 정도 체크한다? 3번 정도. 우리가 물품 카운트를 할 때 마약이 있는지 열쇠 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혹시 없다? 난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약 이거를 앰플을 썼을 때 2cc 앰플인데 1cc만 써서 1 남았어요.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 의료 폐기물에 버리면 안 됩니다. 어디에 반드시 반납한다?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진정기록지 쓰고 약국에 반납해야 됩니다. 마약 기록지라든지 쓰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약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중 잠금 장치, 열쇠는 수간호사, 담당 간호사가 보관하고 우리가 이거를 이게 잠그는 이유는 약물의 오용 방지다. 자, 이번에는 우리 67세 노인 환자분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환자분이시네요. 자, COPD 환자분은 만성이십니다. 폐질환이 너무 과도해서 뭐 직업병으로 분진으로 인한 진폐증으로도 올 수도 있고요. 흡연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동안 많은 갖가진 폐렴을 많이 겪어서 이제 완전한 만성적인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입니다. 호흡기 질환 환자분이시죠. 호흡하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힘드시겠죠? 호흡하는 게 힘드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일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습도 잘 조절해야 돼요. 수분은 좀 많이 드셔주시고 가래도 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가래도 많고 하면은 석션, 이물질 제거도 할 거고요. 만약에 처방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숨쉬기 힘들다 하면은 산소까지 들어가는데 산소는 저농도로 장기간 만성이시기 때문에 저농도로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산소를 하면은 마스크 중에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은 COPD 환자분들은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저농도로. 그래서 벤츄리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십니다. 벤츄리가 아주 정확하게 딱 맞춰가지고 가장 정확한 양을 줄 수 있죠. 벤츄리가 가장 정확한 리터로 줄 수 있고 좀 저농도로 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폐질환 환자분들은 굉장히 소모성 질환이십니다. 소모성. 잘 먹어야 돼요? 잘 안 먹어야 돼요? 영양 보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숨을 이렇게 우리가 입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심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우리 폐가 무기폐로 쫙 쪼그라들지 않기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럼 1번부터 가볼게요. 수분 섭취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이 권장한다. 그리고 산소를 줄 때 고농도로 주면 안 됩니다. 탄산일증이 될 수 있어서 저농도로 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 벤츄리 마스크 같은 거 많이 이용한다 그랬고요. 저칼로리 아니고 칼로리 충분히 먹어야 됩니다. 그쵸? 이거는 좀 잘못됐고요. 입을 모아서 숨을 길게 이거 되게 도움이 됩니다. 정답은 4번 심호흡. 그리고 발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 제가 자세 체위 중에서 호흡에 좋은 자세가 있어요. 뭘까요? 상체를 올려주는 이거 뭐죠? 이 자세를 취해주면 호흡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복부랑 흉부가 있죠. 가슴에 흉부가 있고 복부가 있을 때 흉부랑 복부를 가로지르는 이 횡격막이 있습니다. 횡격막 호흡근이거든요.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호흡을 하는데 만약에 이 흉부죠. 이렇게 누워있지 말고 좀 올려주면 횡격막이라는 게 좀 내려갑니다.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흉부 공간이 어떻게 돼요? 이 횡격막이 내려가니까 흉부가 넓어지면서 숨 쉬는 게 좋아져요. 그래서 반자위가 어떤 체위다? 호흡에 좋은 자세.
반자위는 국가고시에 참 잘 나오는데요. 정리하자면 호흡에 좋은 자세. 그래서 이런 COPD 환자들,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천식 환자들, 심장 수술한 환자들, 심부전 환자들 이렇게 호흡이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상체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다리를 발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또 이 반자위를 좀 정리하자면 호흡에 좋은 자세 말고 이 분비물 배출에도 좋아요. 각종 분비물 배출에도 좋고 만약에 모성에서는 오로 배출에도 좋습니다. 반자위가 또 우리가 얼굴 수술, 머리 수술, 수두증, 눈, 코, 귀 수술 이랬을 때 압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뇌압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술 후에도 침상 머리를 올려주면 좋아요. 머리를 다쳤다. 뇌압 낮추기 위해 상체를 올려주고 뇌압 낮추는 자세, 호흡에 좋은 자세, 분비물 배출, 오로 배출까지 요 반자위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같은 COPD 환자들처럼 호흡기 질환 환자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자세입니다. 자, 이번에는 치과 표준기구를 고르래요. 표준기구는요, 딱 3가지 있죠. 사진으로도 있을 텐데 책에 자 탐침이 있고요. 이거는 장비가 아니라 그 기구 있죠. 자주 쓰는 기구들 탐침. 그 다음에 치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핀셋이라고도 하는데 얘에 정말 용어가 있습니다. 커튼 플라이어. 탐침은 익스플로러. 이런 공통적인 말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요 3가지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표준기구 3가지 뭐가 있다? 탐침, 치경, 핀셋. 탐침은 요 끝이 뾰족해요. 이렇게. 그리고 치경은 이렇게 동그란 거울이 달려 있고요. 핀셋은 말 그대로 집게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그쵸? 요 3가지고 자, 이번에 맞춰보겠습니다. 입안이 잘 어둡죠? 어둡고 잘 안 보이니까 이거를 밝게 비춰서 봐준다. 또 있어요. 만약에 얘가 좀 곡선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뭐 핸드피스로 막 충치를 갈아내실 때 이렇게 혀 같은 거, 뺨 같은 거 좀 살을 제껴야 되죠. 이 제끼기도 좋아요. 곡선이라서. 이거 뭘까요? 비춰주고 잘 보이게 하고. 정답이 치경, 덴탈 미러라고 하는 거울이 달린 치경입니다. 얘는 동그랗죠. 여기 동그라니까 혀라든지 뺨을 이렇게 제끼기도 좋고 이렇게 생겼고요. 커튼 플라이어가 말 그대로 핀셋입니다. 핀셋은 찝죠. 찝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보존 치료 같은 거 할 때 아말감이라든지 레진을 찝고 넣고 삽입하고 제거하고 이럴 때 좋아요. 근데 핀셋 하면 알겠는데 커튼 플라이어 하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 커튼을 핀셋으로 연다 이런 느낌으로 외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의어를 알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핸드피스는 누구한테 중요한 기구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중요한 기구죠. 치질, 충치 이런 거 갈아내는 거, 삭제하는 거.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갈아내는 거죠. 우리 의사한테 중요한 기구다. 그 다음에 탐침은 우리가 끝이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같은 말로 익스플로러라고 합니다. 이거 동의어 알아야 돼요. 탐침으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익스플로러이기 때문에 끝이 뾰족해가지고 우리 어떤 거를 해볼 수 있냐면 충치가 어느 정도 깊은지 충치의 깊이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요. 또 치아의 동요도라고 하는 게 그 흔들흔들 거리는 거 있죠. 흔들흔들 얼마나 거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탐침, 끝이 뾰족하다. 그 다음에 진공흡입기는 누구한테 중요한 기구죠? 간호조무사 선생님. 진공흡입기는 일명 석션기라고도 하죠.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핸드피스로 드르륵 드르륵 갈아내면 각종 물, 혈액, 이물질을 착 이렇게 흡입하는 거죠. 흡입기. 우리 간호조무사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기구는 흡입기, 의사 선생님이 많이 쓰는 거는 핸드피스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오장육부. 이번에 이 한방에서 나온 한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죠? 이 오장육부는요, 표리관계라고도 하는데, 이거 짝을 외워야 돼요. 이 오장과 육부가 있는데, 표리관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약간 어떤 관계 같아요? 절친?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은 약간 정우성과 이정재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의 관계가 있어요. 오장과 어떻게? 육부에서. 그러면 오장 육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이 한 그림으로 우리 한방에서 나오는 그 소문 이걸 다 해볼 수 있어요. 자, 오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5가지 장기입니다. 몇 가지? 5가지 장기. 얘가 거의 중심이에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5장을 알아야 됩니다. 이 5장이 가장 중심이 돼요. 자, 5장을 중심으로 간, 심, 비,
폐, 신. 그래서 속이 꽉꽉 차 있는 5가지 장기입니다. 육부라는 거는요, 육이 6가지죠. 이것도 6가지 장기인데, 이거는 속이 텅텅 빈 장기예요. 빈 장기. 담낭, 소장, 위, 안이 텅텅 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 3초까지 있어가지고 이렇게 6가지인데 3초는 짝이 없어서 빼도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짝을 맞춰볼 것입니다. 간, 담낭. 근데 이거는 왠지 연결이 좀 되죠. 우리가 진짜 해부생리에서도 간 밑에 담낭이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짝꿍이 잘 이어집니다. 한방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장하니까 방광도 뭔가 짝이 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헷갈리는 게 이런 중간인데 비위상한다라고 외울 수 있겠어요? 오, 비위상한다. 비장은 짝꿍이 위. 이렇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개가 헷갈릴 거예요. 심장과 폐인데 소장, 대장 너무 헷갈리죠. 저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심장이 우리 몸에 몇 개 있어요? 1개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장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폐는 우리 몸에 2개 있으니까 먼장, 대장 이렇게 외울 수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장육부 요 짝꿍을 우리 선생님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 표를 보시면 이 칠정이라고 하는 게 7이 7가지 감정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화낼 노예요. 노가 노할 노. 그러니까 화나는 감정은 뭐를 상하게 한다? 간을 상하게 한다. 또 이 희는 기쁠 희거든요. 이 기쁜 마음은 너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죠. 사랑에 빠지는 거는 뭐에 안 좋다? 심장이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이 사가 이거 생각사인데 조금 고민이 많은 잡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고민 많은 생각은 뭐를 상하게 한다? 비장을 상하게 한다. 또 이거는 슬플 비예요. 여러분들 슬픈 마음을 어디는 상하게 한다? 폐를 상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이게 공이 공포할 때 공이거든요. 두려울 공. 그래서 뭐를 상하게 한다? 신장.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놀랄 경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근심, 우도 있는데 이게 다 7가지인데 얘는 짝꿍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5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간과 신장과 이 짝꿍도 외우셔야 되고 오미, 오축은 좋은 가축입니다. 이거는 몸에 좋은 고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미는 여러분 이거 나쁜 거예요. 금기의 맛입니다. 맛, 미. 그래서 5가지 피해야 할 맛이에요. 간이 안 좋은 사람은 뭐를 피해야 된다? 이게 신라면 할 때 신, 매운맛. 맵다.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함이 여러분 짠맛이죠. 근데 왠지 짠맛은 우리 심장 안 좋으면 저염식 이거랑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장이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신맛입니다. 신맛, 산. 그 다음에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요거 쓴맛, 쓴맛. 고. 그 다음에 우리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약간 당뇨를 생각해주면 이거 단맛이죠. 달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맛. 이 오축은 고기거든요. 신장에는 우리가 이런 고기가 좋은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닭고기, 양고기, 우, 마. 여기는 돈. 돼지고기 이렇게 또 좋은 고기도 있다는 거. 우리는 사실은 좀 외운다면 오장육부가 좀 잘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오미, 칠정 정도 봐주시면 이 표를 기준으로 이 그림을 보고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짝꿍 찾는 거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우리 뭐를 중심으로? 오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 계속 이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올 때마다 칠정 문제, 오미 문제 해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할게요.